지금까지는 불교를 이제 세 분야에 나눠서 이야기했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아주 다른 분야입니다. 서양 철학에서 그 포스텍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이준호 선생님께서 인공지능 시대의 지혜 사랑이라는 그 제목하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혜의 종교라고 그럴 수 있는 불교의 지혜론에 관한 고담 준론을 들은 것 같아요. 오늘 깨달음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과연 내가 깨달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속세로 내려오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을 다잡기가 힘들 정도로 그리고 사실은 영미권을 중심으로 해서 심리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퍼졌던 소위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이 되게 힘든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아닌가.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면 예컨대 코로나를 겪었고 팬데믹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겪고 있고 여전히,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챗GPT라는 훨씬 더 발전된 그런 기계가 앞으로는 우리 삶을 지배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시대에 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가? 이 질문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는가? 지혜는 왜 필요한가?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그냥 세속적인 언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의 발표의 핵심 주장 명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챗GPT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21세기의 첨단 과학과 지식과 정보는 인간에게 엄청난 힘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힘을 갖다가 통제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를 갖다가 결정하는 것은 지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대학만 보더라도 인문사회학 분야는 침체하고 요즘 뜨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자연과학 공대이죠. 그럼 이런 기술자들이 우리 미래를 지배하게 될 텐데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텍스트에는 없는데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 하나를 감상하고 들어갈까 생각합니다. 이게 17세기 초반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페터 파울 루벤스의 그림인데요. 제목이 The Fall of Phaeton, 영어로는 페이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파에톤은 파에톤의 추락 또는 몰락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 편에서는 하얀 태양의 빛이 비치고 있고 그것을 아우르고 있는 어둠의 그런 그림자 속에서 소위 말하는 소위 천마가 끄는 태양의 마차가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죠. 근데 이 파에톤은 자기가 과연 신의 아들인지 아니면 인간의 아들인지를 모르는데 자기도 사실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 자기 아버지가 헬리오스 또는 헬리오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 버전과 그리스 버전이 다르기는 하지만 찾아갔더니 뭐라고 그러느냐면 너는 내 아들 맞아.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소망을 밝히느냐면 저는 아버지처럼 태양의 마차를 한번 타고 이 우주를 갖다가 한번 다니고 싶어요. 그러거든요. 마차를 타게 해요. 4개의 천마를 거느린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늘 높이 날지도 말고 땅 가까이 너무 낮게 날지도 말아라. 너무 높이 날면은 너는 태양에 예컨대 추워서 얼어붙게 되고, 너무 땅 가까이 날면은 아마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인즉슨 그때 너무 낮게 날아가지고 지금처럼 예컨대 너무 뜨거운 땅인 아프리카누스 아프리카가 생겼다라는 것이 좀 무슨 신화의 한 구절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높이 날지도 말고 너무 낮게 날지도 말라. 소위 말하는 중용의 지혜를 경고로 주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야, 안 듣죠. 안 듣고는 야, 나는 이 멋진 마차를 타고 우주를 갔다가 휘젓고 돌아다닐 거야.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딱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예, 화성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보다 훨씬 더 탁월한 기계를 만들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2050년이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의 숫자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숫자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예요. 이런 21세기에 과연 우리는 왜 지금 여기서 지혜를 논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지혜가 필요한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즘 여러분들 지혜를 입에 올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식의 시대이고 정보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던 고대부터 지금 종교에서는 여전히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지식의 시대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지식의 시대로 전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지혜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MZ세대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부하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요. 이게 도대체 요즘 세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시대적 풍조는 도대체 무엇이지? 아니면 해겔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대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의미에서 과연 지혜가 여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그런다면 미덕으로서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를, 서양 철학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갈래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사실 철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로소피아에서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철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의 서양 철학의 핵심은 사실은 지혜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느 누구도 지혜를 논의를 안 해요. 아마 요즘에서 철학에서 지혜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제 다음에 발표를 통해서 들으시겠지만 심리학에서 훨씬 더 지혜를 논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전히 지혜가 필요하다. 맨 끝에 강연을 듣고 나시면 그래도 답이 아닌 것 같아, 맥 빠져,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인공지능 시대에 지혜가 필요할까요? 2022년이 저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한 해였습니다.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11월 달에 챗GPT가 출시가 됐습니다. 저는 향후 20년, 30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 여전히 전염병, 전쟁,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그 대국을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위협적이고 충격적이고 도전적일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챗GPT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깊이 있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챗GPT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과 똑같이 말하고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인간이 어떤 질문을 하든 간에 아주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아주 첨단 기계가 챗GPT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여기 오늘 예를 들자면 주제가 됐던 지혜는 예컨대 타고난 것인가 배워지는 것인가, 제가 실험적으로 챗GPT한테 했더니 16페이지의 논문이 쫙 나와요. 예. 그것도 상당히 수준 높은 논문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022년, 23년도에 챗GPT가 전 세계를 휩쓸고 나니까 빌 게이츠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AI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인공지능은 휴대폰이나 인터넷만큼 혁명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미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동 로봇 청소기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인공지능이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혁명적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던 방식으로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회를 이해하기 힘든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AI 발전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세서,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의 탄생만큼이나 근본적인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일하고 배우고 여행하고 건강관리를 받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바꿔놓고 있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는 이태리 토스카나에 가가지고 마키아벨리 글을 쓴다고 한 달 있다가 왔는데 여행 계획을 전부 챗 GPT가 써줬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위에 이탈리아 예컨대 관광인들을 위한 이탈리아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맛집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그게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되느냐? 주문해줘. 그러면 예컨대 예약도 잡아줘요. 어디 그뿐입니까? 식당에 가가지고 내가 이탈리아를 잘 못하는데 주문을 어떻게 하죠? 그러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갤럭시만 사용을 하더라도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탈리아어로 통역해서 이야기해줘요.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야, 이거는 뭐 앞으로 꼭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삶이 혁명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한 편의수단만 바꿔놓은 것인가? 우리만 삶은 조금 더 편리해지고 용이해지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방식도 바뀌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도 바뀌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적도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되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유발 하라리가 제가 좋아하는 역사 교수이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최근에는 몇 달 전에 나온 넥서스 같은 이런 글들을 보면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의 문명을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기반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원자폭탄이 아무리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자폭탄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아무리 위험하고 도전적이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이 파괴적이다 그러면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저 우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터미네이터 같은 일이 당장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터미네이터가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혁명적으로 자꾸 바뀐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혁명적인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AI 시대라고 헨리 키신저와 인공지능 전문가 2명이 쓴 책인데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피상적이지 않고 상당히 깊이 있게 쓴 책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놓는 철학적 전환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철학적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예컨대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배워지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되게 시급한 그런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1455년 저는 이제 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면 구텐베르크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소수의 몇 사람만 지식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새로 발전되는 첨단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과학혁명의 시초였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22년에 챗GPT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챗GPT 등장이 암시하는 소위 혁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술 혁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intellectual revolution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성의 혁명이고 인지의 혁명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이 소통 방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 어마무지한 속도로 빨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과학적 지식은 과연 인간을 지혜롭게 만들까?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제가 사실은 전공이 서양 현대 철학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주로 고대 철학 공부만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예컨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에피테토스 뭐 이런 사람들보다 현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 지금 앞에 세 분의 불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신 그런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지식의 증대가 과연 지혜의 증대를 가져올까? 이 질문에 부정적인 대답이 든다면, 그러면 도대체 지혜는 뭐지? 왜 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런 질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우주의 진정한 성격과 삶의 진리를 밝혀주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 이르고 예컨대 노인이 되면 제일 걱정나는 것이 이제 치매라고 그러는데, 치매의 비밀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노년의 삶의 가치가 예를 들자면 밝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 아니 죽음의 공포를 갖다가 어떻게 극복하고 죽음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모종의 윤리적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과학적 지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비행기가 뜨는 데는 어마어마한 물리적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거기에는 수십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고 그래서 비행기 탈 때마다 드는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아니거든요. 신뢰의 문제인 것이죠. 과학은 인간의 힘을 증대시키지만 그것을 사용할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국의 대선을 통해서 트럼프가 다시 등장을 하고 일론 머스크가 정부에 관여를 하고, 그것도 대기업의 수장이,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초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지식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기후변화만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기후변화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학이 우리에게 길을 밝혀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과학이 산출하는 지식은 왜? 그는 객관적 지식일 뿐 윤리적 지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이지에 관련된 대답은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과학은 부분을 성찰을 해요. 부분을 연구해요. 똑같은 물리학 분야에도 예컨대 사람들이 연구하는 분야가 너무나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학은 전체를 성찰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지? 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지?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는 부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윤리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다르다, 이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설에 빠지게 되느냐면, 21세기에 들어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정말 말도 못하게 늘어났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 예컨대 알렉산드리아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도서관의 양의 몇십만 배가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지식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를 성찰하고 지혜에 다가가는 첫걸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30년 훨씬 넘게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이제 살 날이 점점 짧아지다 보니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런 바람은 있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남은 세월을 갖다가 행복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낼 것인가 하는 데에는 지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노년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까 쫙 했더니 돈이 있어야 돼, 자유가 있어야 돼, 친구가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은 사실은 안 돼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식이 아니다. 그거는 지혜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저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 그래서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소크라테스가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혹시 전광판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책 선전하는 게 아닌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시대의 소크라테스라는 책을 쓰고 그랬는데 정말 저한테는 이제 시급한 문제라서 그런 거거든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두렵지 않은지 아는 지혜가 용기이다. 용기도 지혜의 일종이죠. 용기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를 정말 위태롭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사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책도 많이 쓰고 강연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삶과 관련돼 가지고는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자문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를 못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잠시 정의를 아주 간단하고 내리고 넘어가면 좋은 삶에 관한 포괄적 지식이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어떤 사람이 나의 의미 있는 삶인가? 무엇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지식이 바로 지혜라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궁극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기계가 우리보다 연산을 잘하고 계산을 잘하고 추론을 잘하고 우리가 던지는 질문마다 정말 똑똑한 대답을 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이런 시대에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인간 고유의 본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이 저는 지식보다는 지혜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대답하고 질문에 접근하려고 그런다면 한 가지 사실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식의 시대예요. 요즘 온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퍼뜨려 있는, 널리 퍼져 있는, 그리고 우리가 입에 가장 많이 올리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렇게 따져보면 전부 데이터, 정보, 나 데이터를 많이 써야 돼. 이런 일상적인 용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많은 현대 정보과학, 정보사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데이터 러브, 데이터를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그럴 수 있는 알고리즘.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데이터를 유의미한 정보로 전환하는 기계인 거죠. 프로세스인 겁니다. 그게 데이터 러브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혜와 지식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선 데이터는 뭘까요? 데이터는 우리가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아니면 삶 속에서 축적되고 있는 원시적 사실은 모두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나가면 하루에 예컨대 CCTV에 몇 번이나 찍히는지 아세요? 정보사회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나가면 하루에 45번 내지 50번의 CCTV에 찍힙니다.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인적 사항이 어딘가 모르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자원, 리소스, 자원 그러면 데이터예요. 이제는 예컨대 석탄도 아니고 철광석도 아니고 나트륨도 아니고 이런 거예요. 전부 다 데이터가 아마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처리되지 않고 체계화되지 않은 원시 사실, 수치, 통계, 몸으로써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 형식일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예컨대 제공하는 모든 것은 데이터가 되는 거죠. 제가 아마존에 책을 사는 것도 데이터. 예를 들자면 재미있는 것이, 제가 이제 포항공대에 이제 학교 출근을 할 때에는 SRT, KTX를 타는데 SRT 타는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컨대 그게 어느 순간 저한테 거꾸로 날라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거 데이터예요. 어떤 때는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사고방식, 접근 방식이 뭐냐? 그러니 많은 학자들은 이걸 통계학적 전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언어가 중요하면 linguistic tone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statistical tone 그러면 모든 것을 전부 통계로 읽어내려고 그러는 어떤 사고 방식을 우리가 통계학적 전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선 요번에 이제 미국 대선 못 맞췄잖아요.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마케팅 회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컨대 고객들의 정보를 모아가지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인하죠. 전부 데이터 편집 중입니다. 컴퓨터로 작업하고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현대인들은 사람보다는 데이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워치를 타고 다니면 자기의 맥박을 체크하고 오늘 내가 몇 걸음 걸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누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가 다 축적이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사회학 분야에서는 quantified self, 계량화된 자다 이렇게 해요. 계량화된 자. 우리에게는 숫자만 중요해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주 단순한 물질적 숫자, 당신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십니까? 아니면 지정학적 숫자, 당신은 강남에 사십니까? 강북에 사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몇 년도에 졸업했습니까? 당신은 어떤 신문에 있습니까? 그러면 딱 너는 이런 종류의 인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우리가 완전 계량화된 자예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아름답다고 판단하는지, 어떤 삶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밝혀낸 수많은 정보들을 계산으로 해서 우리의 자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갖다가 정보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아까 우리 원시불교 할 때 이야기를 들었지만 생각한다는 것과 깨우친다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요즘은 생각한다. 여러분들 한번 구글링을 해보세요. 아니면 사전에 들어가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그게 생각이에요. 인간은 감관을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감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립니다. 그죠? 분별지인 거죠. 불교적인 용어를 표현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이게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 처리할 정보가 없잖아요. 그럼 아예 무개념인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정보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처리 구성 구조화된 데이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단계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DIKW 피라미드라는 방식인데요. D는 데이터의 앞머리 글자이고 I는 인포메이션, 정보의 앞머리 글자이고 그 다음에 K는 knowledge의 앞머리 글자이고 wisdom의 앞머리 글자예요. W를 빼서 우리가 DIKW 이렇게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4단계로 이해를 합니다. 가장 광범위한 양이 제일 많은 건 데이터인 거죠. 그런데 모든 데이터가 정보로 전환되지는 않죠. 어떤 거는 그냥 쓰러져 없어버려져 버리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보가 되잖아요. 정보가 패턴화되고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난리지가 되든. 그러니까 정보보다는 지식의 양이 훨씬 적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지혜로운 자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맨 마지막 단계 위즈덤으로 가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고대나 현대나 똑같은 저가 4가지 단계로 세계를 이해했는데 고대는 지식의 최고의 정점을 지혜로 생각한 반면에 현대인들은 지혜를 지워버리기 시작했다. 지식에서 멈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4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데이터는 원시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팩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그게 사실이야? 뭐 이런 거죠. 오늘 일기예보에 지금 바깥엔 비가 오고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비가 온다 안 온다 뭐 등등. 누구는 우산을 가지고 왔다 가지고 오지 않았다 뭐 이런 거. 그게 사실이야?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근데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어느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 온다고 그러고 어느 일기예보를 보면 흐리기만 한다고 그러고 어느 일기예보를 보면 아니야 흐렸다가 맑아진다고 그러면 뭐가 되면 케이오스, 혼돈인 거죠.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우리는 혼동 상태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요. No, nothing이에요. 이거는 암의 단계가 아니에요. 데이터는.
자, 그 다음 단계 정보로 갑니다. 정보는 know what, 이것이 뭐야? 그러면 이거는 사과나무야. 이거는 단풍나무야. 예, 뭐 이렇게 구조적 패턴을 우리가 그립니다. 예를 들자면 사과나무의 경우에는 나뭇잎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가을에는 붉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어떤 패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컨텍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에다가 맥락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가 되는 겁니다. 컨텍스트가 없으면은 아무런 정보가 아닌 거예요. 자, 지식은 뭐냐? 근데 왜 그렇게 되지?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되지? 땅이 산성화되면 열매를 덜 맺고, 예를 들면 구름이 많아지면 강우량이 높아질 수 있고, 전부 이건 인과관계인 거죠. 현대의 과학적 지식은 전부 다 인과관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원인과 결과만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양의 인식론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4가지의 단계를 근본 원인을 제시를 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남아있는 것은 딱 요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학문. 맨 마지막 지혜는 뭐냐면 목적과 의미예요. 왜 그런가? 왜 살아있는 생물은 다 죽게 마련이지? 왜 그러지? 이게 과학적 지식과 이 질문에 대한 철학적 대답은 다른 거죠. No why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why 퀘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인생은 왜 이렇게 무상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면 왜 그런 것이지? why 퀘스천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속된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물음에 대한 자기만의 대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라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이건 삶의 문제인 거죠. 근데 왜 질문을 던지지를 않습니다. 자, 해리 키신저가 이야기한 AI 이후의 세계에서 정보의 맥락이 더해질 때 지식이 된다. 그리고 지식에 소신이 더해지면 지혜가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소신이 생기려면 홀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인터넷은 이용자에게 수천, 수만, 수억 명의 의견을 쏟아부으며 혼자 있을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홀로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면 용기가 위축된다. 용기는 소신을 기르고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며 특히 새로운 길, 그래서 대체로 외로운 길을 걸을 때 중요하다. 인간은 소신과 지혜를 갖출 때만 새로운 지평을 탐색할 수 있다. 어렵지 않은 말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아주 잘 서술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성찰할 시간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불안해지면 우리는 더 혼자 있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스마트폰 들여다봅니다. 요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있나? 그걸 내가 못하고 있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고독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고독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면 은둔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시장 바닥에 나가는 것이죠. 또 한번 그냥 인용을 한다면 프리드리히 니체가 어떤 사람은 자신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달려나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수많은 소음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지식과 정보가 정말 흘러넘치는 범람하는 시대에 과연 지혜는 무엇일지,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지혜의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주목한 거는 이런 거죠. 정보가 많다고 결코 지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유의미한, 내가 꼭 필요한,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쓸모가 있는 지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탐구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식은 자동적으로 지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실존의 방식으로 자원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가, 전환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혜는 지식 이상의 것이라고 그런다면 여기에 이제 something more, 영어로 표현하면 그 이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날 정보는 인간에게 엄청난 권력을 부여합니다. 사실은 이 정보는 뭐냐면
세계의 진리, 우주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쌓이고 축적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정보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는데 이 권력을 정말 유의미하게 쓸모있게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은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대주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아까 통계 편집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버크민스터 펄러라는 사람이 1982년에 제안한 이론인데요. 지식 배가 곡선이라는 이런 어프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이 보유한 지식이 배가 되는 데는 대충 100년이 걸렸습니다. 한 세기가 걸렸습니다. 100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좀 보시면 1945년경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본주의가 완전히 꽃피우고 전 세계가 뭐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지식이 배로 늘어나는 데는 단지 25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25년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배로.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현재 21세기 초 이렇게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배가 되는데 13달이 걸립니다. 1년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배로 늘어납니다. 배로 늘어납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 맨 끝에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아마 2030년, 2050년 이때쯤 가면 추정에 의하면 12시간마다 인간이 보유한 지식이 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예컨대 전문가 아니면 지식인 교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야,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꽤 알고 있어. 넌센스입니다. 예. 지금 뭐라고 그러면 12시간이면 배로 늘어납니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요. 독일에 유학 갔을 때 지도 교수하고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정할 것인가 그러니 네가 독창적인 논문을 쓰려고 그러면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네가 연구할 주제의 모든 발표된 논문을 다 아는 거, 다 읽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마 쓸 것이다. 이거 불가능해졌죠, 이제? 불가능.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읽는 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면 또 아무것도 시작을 못 해요. 이제 적절히 알고 적절하게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예. 우리가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정말 이 두 가지 유형의 학생들이 나타나요. 그냥 꼭 필요한 거 아닌데 그 분야의 모든 논문들을 다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논문에 쓰이는 인용되는 그는 몇 개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간 낭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식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과 지혜의 격차, 제가 이제 텍스트에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라서 인용을 했는데요. 토마스 엘리엇의 야외극 바위의 합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 속에서 잃어버린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보 속에서 잃어버린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삶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치열하게 살죠. 되게 열심히 살아요. 네.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진다. 이상한 속담을 갖다 좌우명으로 삼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해져 있는 스케줄대로 쫓아다니면서 살아가죠. 과연 그 속에 자기의 진정한 삶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따져보면 왜 오늘날 심리학이 이렇게 철학을 밀쳐내고 되게 지배적인 학문이 되었고 예컨대 상담사가 이렇게 좋은 직업이 되었고 번아웃을 겪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없이 많고 퇴임하고 나면 인생의 의미가 공허해져서 근데 그분들은 절도 오지도 않고 예컨대 성당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되게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자, 이걸 제가 이제 지혜의 격차라고 그러는데 세계는 지식이 늘어나는 것만큼 예컨대 12시간마다 예컨대 지식이 배로 늘어난다고 그러면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은 저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위즈덤 레벨은 아주 낮고 그리고 이 중간의 격차 이것이 우리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인공지능, 뭐 핵폭탄, 기후변화, 세계 전쟁, 그다음에 반복될 것이라고 아마 거의 확실시되는 전염병, 이런 수많은 사회적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른다면 과연 이 수많은 지식이 왜 필요한가? 이런. 자, 과학적 지식은 선천적으로 가치를 배제합니다. 그 이유를 따져.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게 유명한 명제입니다. 근데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치를 따져가지고는 진정으로 학문적 연구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치의 문제를 배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유용한 것인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과학적 지식은 근본적으로 따라서 지혜를 부정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과학적 지식이 지배적이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목적과 가치는 무의미해집니다. 무의미해집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MZ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 선진국에 보편화된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뭐 다들 뭐니 해도 많이다. 그러면 뭐니 해도 많이를 많이 벌 수 있게 위해서는 뭐 하는가? 공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문과학 분야는 뭐 쇠퇴하는 거죠. 이게 대학에서 인문학 분야가 쇠퇴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인문학적인 접근 방식에 완전히 배제되고 평가절하된다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죠. 자신이 잘못 표현한 목표를 더욱 합리적으로 추구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리는 실제 목표를 달성한다는 관점에서는 훨씬 더 불리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는 사실은 지혜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 전부 지식인이 뭐 범람했거든요. 나는 정말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내 지식 가지고 가면 너는 성공할 거야. 너 나한테 배우면 법정에서 어떤 소송에 시말리더라도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고대 그리스어로 뭐라고 그랬느냐면 소피스트라고 그랬습니다. 소피스트. 소피스트는 소피아에서 왔거든요. 지식을 가진 자. 그런데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등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만은 내가 유일하게 아는 것 같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드러나서 뭐라고 하면 나는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지혜를 추구할 뿐이야. 지혜를 사랑할 뿐이야. 이렇게 해서 필로소피아라는 철학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 이 만들어진 고대 그리스 철학을 아주 간단하게 세 명의 철학자, 물론 고대 그리스에는 세 명의 철학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헤이 학파 모든 고대 그리스 철학이 지혜의 철학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 세 명,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중에서 제가 소크라테스를 제일 좋아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책을 한 권도 안 썼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왜? 되게 어려운 책을 썼어요. 플라톤은 그냥 중간쯤 좋아해요. 왜냐하면 읽기 쉬운 대화편으로 썼어요. 나이가 드니까 어려운 책은 안 읽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좋은 삶은 무엇인가? 세 사람의 철학자가 주장하는 핵심은 이런 거예요. 지혜는 신적인 게 아니다. 종교하고는 좀 다른 거죠. 지혜는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지혜는 지극히 인간적인 지혜다. 이렇게. 자, 이런 질문을 처음 던진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에요. 문답법. 근데 아까 예컨대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답법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는 그냥 분별적인 문답법이에요.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려가지고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깨우치게 하는, 그거 좀 상통하는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만을 안다. 모든 지혜의 전제 조건은 무지의 지다. 내가 과학적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주 미미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정말 뛰어난 과학자들은 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캐내면 캐낼수록 모르는 것도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납니다.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지혜, 플라톤은 정의로서의 지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자, 소크라테스 지혜는 무지의 지혜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런 거거든요. 부와 건강과 아름다움 이런 거예요. 이걸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전제 조건이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한 삶이었거든요. 에우다이모니아라는 행복한 삶. 예. 이렇게 깨우친 삶이 아니에요. 열반에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행복한 삶을 사는 거가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근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특정한 능력이 필요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이 나를 위협하고 무엇이 나에게 두렵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이런 능력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virtue, 덕성이라고 그런 거죠. 예, 덕성이라고. 이게 우리가 덕성 그러면 도덕을 연상시켰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리스어 어원으로 보면 능력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올바른 생각은 그것이 지속되고 모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한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변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명한 명제가 나옵니다. 예, 검토하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이게 이제 검토하다, 시험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어로 보면 the unexamined life 그러는데 이 영어명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시험에 하도 치여가지고 또 시험 보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의역하면 성찰하다, 반성하다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우리는 과연 반성하며 성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매논이라는 덕이 무엇인가, 미덕이라는 것이, 버추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화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재미난 대화가 있습니다. 매논이 소크라테스님, 미덕이 가르침으로 얻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실천으로 얻어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제 오늘 주제를 미리 선취한 거예요. 이거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배워지는 것인지 이렇게 물었거든요. 만약에 가르침이나 실천에 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사람에게 오는 것인지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의 대답이 재밌어요. 내가 당신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나를 너무나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나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나는 문자 그대로 미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가르침으로 얻어지는지는 더더욱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는 당신에게 가르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안내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유명한 하이데거의 예도 나오지만 당신은 안내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못 보죠. 안내자는 거기 서 있을 뿐이죠. 예, 안내만 할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닌데 그런데 미덕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이죠? 정의도 미덕인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다. 어떤 사람은 정의라는 것은 예컨대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정의라는 것이 균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양한 종류를 열거한다고 그래서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그것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덕은 그러면 선을 추구하는 게 미덕이지 않을까요? 지혜라는 것이 선을 추구하는 것이지 악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많은 사람이 선, 악을 구별하지 못한다. 악인은 자기 악을 갖다 선으로 생각한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이거 이 말문이 또 확 막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덕은 선을 실천하는 능력인가 보네요. 그런 거예요. 자기는 조금씩 원하는 대답으로 이제 가는 거죠. 말하자면 욕망은 공통적이지만 그런데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선을 실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능력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덕은 선을 정의롭게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되요 미덕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미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건 오늘 지금 앞에 세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과연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제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런 거예요. 소크라테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명료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기의 과업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나는 다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내 과제다.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철학자의 본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때 비로소 그 과정을 거쳐서 자기 길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철학을 getfly, 응애라고 그러거든요. 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당한 지식을 갖고 올바로 행동하는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지입니다. 그래도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한 단계 건너뛰어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지혜를 주장해다 죽임을 당했어요. 예,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변명에서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사형 선고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마 이 세상 사형 선고 중에서 가장 웃기고 가장 아름다운 제목일 거예요. 청년의 영혼을 어지럽힌 죄, 유혹한 죄 이런 거. 예, 그런 거거든요. 자, 개인의 지혜와 국가의, 여기에서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개인의 지혜와 국가의 지혜는 동일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플라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런 국가가 과연 지혜로운 국가라고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예.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면 저는 끊임없이 지금 한국에서 활동한 이래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 나라는 정말 지혜로워질 수 있는 나라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찾아가는 핵심적인 개념이 고대 철학의 핵심 이념 개념은 결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철학의 핵심 개념은 정의였습니다. 정의. 그러니까 국가에서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아니면 왕 또는 최고 권력자로 불리는 이들이 진실로 그리고 철저하게 철학을 하게 되어 정치 권력과 철학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한 국가에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류에게서도 악으로부터의 회복은 없을 것이다. 철인이 통치하거나 이런 얘기죠. 통치자가 조금 철학을 알거나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전부 다 통치자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국가는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냥 저는 오늘 강연에서 개념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제 에우볼리아라는 이제 자문을 잘 구하는 국가는 좋은 국가이다. 개인을 보더라도 뭐냐면 질문을 하고 자문을 잘 구하는 개인은 좋은 개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언을 잘 받는 건 능력이에요, 정말. 아무나 조언을 잘 받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또 특히 안 돼,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더럽게 세거든요. 그냥 좋은 국가는 자, 단계로 갑시다. 올바로 수립된 국가예요.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상권 분립이 잘 돼 있고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뭐 이런. 국가의 지혜는 조언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지 잘났다고 혼자 다 해요. 예컨대. 아니면 가족의 도움은 가끔 받나? 뭐 모르겠어요. 조언을 잘 받는 것은 지식에 기반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국가가 어떤 국가일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이 지식은 국가의 질서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다? 질서에 관한 것이다. 개인이 내부의 욕망이 너무 어지럽잖아요. 그러면 결코 내부의 영혼의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내부의 질서가 잘 잡힌 개인이 통치하는 국가도 외부적으로 질서가 잘 잡힌 국가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영혼의 구조와 국가의 구조는 동일하다. 이렇게 봤어요. 플라톤은. 그래서 영혼에도 세 부분이 있다. 이성적인 부분, 격정적인 부분, 욕구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플라톤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뭐 지금부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의 구조하고도 똑같고 현재 뭐 사회심리학의 구조에도 똑같은데 이런 거예요. 욕망이 우리 영혼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 이런 제일 크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보면 통치자 계급, 수호자 계급, 생산자 계급이 있고 거기에 적절한 지혜는 뭐다? 지혜, 용기, 절제인데 이걸 아우르는 포괄적인 능력, 지혜가 정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정의는 뭐냐? 하나만 하겠습니다. 맨 밑에. 지혜는 지배하는 쪽과 지배를 받는 쪽 모두 이성적인 부분이 지배해야 되는데 의견의 인치를 보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다. 그냥 뭐냐면 똑똑한 사람이 지배를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모두 동의한다면 그 사회는 예컨대 좋은 사회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플라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네가 똑똑한데 네가 정치 더러워하고 무관심하고 뭐 좀 냉소적이고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에게 내리는 형벌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너보다 못한 놈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지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내면의 영혼을 보면 뭐예요? 수많은 욕망이 있잖아요. 아까 뭐 강연을 듣는데도 졸리면 졸고 싶은 욕망부터 시작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래도 이 토론에 참여하고 싶은 욕망, 수많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성적인 부분이 지배를 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제어된 욕망, 제어된 마음. 아까 발표문 중에서도 나온 거예요.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지혜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다. 이렇게. 플라톤은 제가 한 부분을 빼버렸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신적인 부분도 나누기를 해요. 소피아 부분을 다루기도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철저적으로 실천적 지혜는 실천적이어야 되고 실천적이지 않은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머리에 깨우쳤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몸짓과 표정이 지혜롭지 못하면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깨우쳤는지 안 깨우쳤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판단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천적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는지 살펴봄으로써 파악해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이제 70세가 됐으니 70년 동안 살아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자기 삶에 성실하고 진실한 범부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럼 그런데 지혜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세 행위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세 가지 중요한 행위가 있는데 머리로는 생각하니까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제작과 생산을 하고 그러는데 중간에 뭐가 들으면 실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실천이 무엇을 의미하지? 이런. 제작과는 다른 목적을 갖지만 그렇죠? 우리가 건물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도구를 만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건데 인공지능을 만든 것도 사실은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인공지능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리면은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등장한다. 이렇게. 실천의 목적은 바로 잘 실천하는 것이 자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영혼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 가지 힘이 있는데 감각, 지성, 욕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행위를 이끌고 지배하는 것은 사실은 지성과 욕구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힘에 우리가 우선성을 부여하고 이성의 안내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합리적 선택은 따라서 숙고적 욕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이 좋아야 한다면 이성도 참이고 욕구도 올바른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욕망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공감하는 것도 욕구라고 그럴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 행위를 하고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욕망이 된다고 그러면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성이 긍정하는 것을 욕구는 추구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실천적 사유이며 실천적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 왜 지혜가 필요하냐? 먼저 여기에서 나온 게 휴먼 네이처, 인간 본연의 역량이 무엇인가?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정말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보다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소설도 쓰죠, 그림도 그리죠, 뭐 PPT도 이거는 사실 제가 제작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맡겨봤는데 딱 한 몇 초 만에 한 30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한 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기계보다 잘하는 게 뭘까? 인간 본연의 본성이 도대체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이 자연을 기계로 보면 인간도 결국 기계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 인공지능은 자아와 세계를 너무 계량화한다고 그런다면 질적인 요소는 점점 더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인공지능은 우연과 타자를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수량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배제하죠. 근데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 얼마나 우연이 많이 작용을 합니까? 길거리를 건너가는데 나의 질문에 아주 웃으면서 반갑게 친절하게 대답해 준 그 사람의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내 삶의 태도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에 뒤돌아보면 나의 인생의 궤도를 바꾼 데는 항상 우연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예. 이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떤 때 제가 농담 삼아 합니다. 제가 잘한 게 인생에서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꼭 나가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지금 44년째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여자. 이거 제일 잘한 거다. 두 번째, 제가 원래 동문학 전공이었거든요. 근데 철학으로 전공을 바꾼 거, 이런 것들. 세 번째, 정년 퇴임하고 나서 학교에 얼씬거리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뭐냐면, 우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량화되면 전부 다, 배제돼 버린다. 이런 얘기죠. 인공지능은 따라서 인간의 정체성을 변화시킨다. 고대는 지혜의 시대였다면, 현대는 지식의 시대다.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지식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할 것인가? AI는 예측하고 결정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만 자의식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각은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AI 시대의 소크라테스는 저희 책에서 논했지만 이것도 퀘스천 마크예요. 요즘 인공지능이 어마무지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을 사유하는 능력은 없다. AI는 의도도 동기도 양심도 감정도 없다. 그런 것이 없어도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의외의 방법을 제법 잘 찾아낸다. 하지만 이런 AI로 인해 인간은 그리고 인간이 사는 환경은 바뀔 수밖에 없다. 앞에 결론도 의심이 돼요. 기계가 감정이 없다? 감정이 있는 척 모방은 엄청 잘해요. 그래서 정말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과연 기계가 감정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간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인공지능으로 악화되는 것이 그러면 인간의 고유한 역량이 아닐까? 이렇게 거꾸로. 인공지능이 자꾸 보편화되고 널리 퍼지게 되면 우리에게서 약화되고 사라지는 역량이 있습니다.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 사고가 떨어져요. 인공지능이 너무 잘하다 보면 이제 누구에게 의존하게 됩니까?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돼요.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은 없어요. 왜? 인공지능 기존에 있는 것을 예컨대 브리콜라지 해가지고 짜깁기 해가지고 좋은 대답을 내놓을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것은 못 만들어내요.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좋은 소설은 쓰지만 한강의 소설은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독특한 문체와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창의적 작품은 못 만들어내요. 인공지능이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멸망할 거예요. 인공지능은 상상력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인공지능은 서로 소통을 못해요. 우리는 찢고 뽑고 예컨대 타인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제거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고유한 역량이 아닐까.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통제권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되어야 된다. 철학하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은 지는 모든 걸 다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도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인간의 고유한 지혜는 뭐냐? 나는 정말로 아는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지금 이해가 필요한가? 지혜가 필요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를 위해 삶에서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욕구, 능동적인 노력 및 능력으로 이해돼요. 저는 아주 소박하게 지혜를 저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얻을까?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다음 발표하실 심리학에서도 많이 쓰는 건데요.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빗댄 거죠. 요즘 자본주의 시대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는데 그 앞글자를 따서 그러는데 중요한 건 마스터리,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욕망을 통제하고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것에 열려져 있는 태도, 오픈니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 리플렉티비티. 21세기에는 화난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분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분노한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보면은 분노를 좀 덜 할 거예요. 왜냐면 그 모습은 괴물이니까.
마지막 엠퍼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한 가지는 저는 확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적은 없었다. 인간이 더욱더 중요해지면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지식이 아니라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의 말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로 졸리지 않으셨죠? 졸지 못하게 그냥 뭐 재밌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데이터부터 정보를 거쳐서 지식을 거쳐서 결국 지혜로 오게 되는 그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서양 철학 분야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로 고대에 집중을 하신 거는 아마 근세로 넘어오면서 너무 그 지혜에 관해서 의미 있는 뭔가를 건져낼 게 별로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이제 무지의 지를 아는 지혜. 그다음에 플라톤에서는 지혜를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서의 지혜. 그다음에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실천으로서의 지혜. 뭐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